안녕하세요. 오늘도 길어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20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못 말리는 우리 조상들의 교육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고 생각이 됩니다. 사교육 열풍 이야기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조선 고려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이름난 스타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육인데 네. 어떻게 보면 고려 조선을 뒤흔든 사설 학원 스타 강사 이야기 이쯤 되는 거죠. 요즘에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대학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같다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예. 또 그것도 시작에 불과하고 대학 들어가도 또 취직 못하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도 아주 걱정입니다. 저도 대학생을 좀 둔 부모였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학교는 또 공교육이 또 이렇게 붕괴됐다 그러고 학교에서는 친구나 사귀고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이런 그렇게 됐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겠는데 임 기자는 지금 아이가 몇 살 됐다 그랬죠? 우리 나로 4살인데 28개월입니다. 지금 제일 예쁜 때죠. 그러니까 평생 네. 애들이 효도해야 될 3살부터 한 7살 정도 되지 않나.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려면 한 4, 5년 남았네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당나라에서 열린 어떻게 보면 이 빈곤과 외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치른 빈곤과 과거 시험에서 신라 발해 유학생들이 수석을 다투고서 또 그것 때문에 볼성산악계 당나라 예부상사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등수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도 그때도 이미 교육열 그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친 교육열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제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열조차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번에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새삼 우리나라에 교육열이 없었으면 어떻게 나라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기야 당나라 유학생들 덕분에 신생국이었던 발해가 해동성국이란 이름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생국이고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해동성국이라는 이 아주 엄청난 우길승천의 기세로 올라갔는데 그거는 역시 이제 유학생들의 공이 좀 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신라의 최치원 같은 경우도 다른 분야에서 발해한테 뒤지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교육에서 뒤지는 거는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발해를 강하게 욕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도 공교육 붕괴를 우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사교육 역사가 언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주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20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당서 고구려전을 보면은 고구려 경당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이 아마 사교육의 시초가 아닌가. 사교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일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당이라면 교과서 주관식으로 몇 번 쓴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하던 기관인가요? 예를 들자면 가난한 마을 미천한 집안에서도 힘써 배우기를 좋아해서 길거리보다 큼직한 집을 지어서 경당이라 했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보내서 글을 외우게 하고 활쏘기를 배우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구려만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신라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요. 예, 임 기자도 설총이라는 분 아시죠? 네네. 예, 원효대사의 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의 종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신라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라의 3대 문장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3대 문장가가 누구죠? 최치원, 설총, 강수? 강수. 예, 아주 문장가 세 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설총 같은 분은 이제 구경이라 그래서 유교의 9가지 경정이 있잖아요. 그걸 이두로 풀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이두의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유학의 최고 조상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려 시대에도 사교육 제도는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제에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삼국에 어떻게 보면 이 뒤를 이은 고려 시대에도 사교육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이죠. 서궁의 여행기 고려도경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고려에는 마을마다 경강과 서사가 두세 곳이 있고 미혼의 자제들이 무리를 지어 경서를 배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경관 서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당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학이거나 아니면은 학원 형태로 운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공교육도 당연히 있었을 거잖아요. 예, 물론이죠. 그 고려의 대표적인 어떤 국립학교가 992년에 네. 그 창설된 국자감이잖아요. 국자감. 국자감이 이제 그 인종 때 그 세운 건데 국자학, 태학, 사문학, 네. 유학, 서학, 산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학, 육학으로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근데 국자감은 공립이고 또 사학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자감 같은 경우는 고위 관리 자제들만 입학이 허용됐는데 예를 들자면 국자학은 3품, 태학은 5품, 사문학은 7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만 입학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위는 좀 낮지만 머리가 좀 좋은 가문 네. 자제들 같은 경우 이제 사학의 문을 좀 두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에리트 졸업생들이 어떻게 보면 쪽집게 가해까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 합격률이 사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명문 사학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치솟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배웠던 12공도 그게 바로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고려 문종 때 고려 문종이 제위가 1046년부터 1083년까지거든요. 네. 그 곧 이후에 이제 개경에 존재했다는 12공도 그것입니다. 지금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과학고, 뭐 영재고, 특목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명문사학이 한 12곳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운 최충의 문헌공도가 그 중에 하나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최충의 문헌공도가 있고 정백월의 홍문공도가 있고 노단의 뭐 광원공도, 네. 김상빈의 남산공도, 김무채의 서원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명칭이 있었거든요. 그 이런 게 이제 고려사 선거지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 명문은 역시 최충의 문헌공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려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문종 때 태자 중서령인 최충이 후진을 모아 가리켰는데 그 양반가 자제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배우려는 자제들이 넘쳐서 구제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솔성, 진덕, 대화, 대빙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9반으로 나눴다 그럴까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으로 치면 경쟁률이 엄청 셌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제 반을 9개나 나눌 정도였으니까 고려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이 문헌공도에 속해 공부했다라고 이제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1개 사학들 같은 경우도 모두 이제 뭐 최충 요 문헌공도 그런 공부 방식을 이제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홍문공도라 그러는데요. 네.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헌공도가 더 이제 명성을 더 높였던 거죠. 과거를 보려면 이제 문헌공도를 졸업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최고 명문 뭐 인류라는 얘기죠. 지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병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합격률이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옛날 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요. 과거에 합격해야만 이제 인간 취급받았거든요. 예.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뭐 고시 합격하고 그러면 또 괜찮잖아요. 한 수 접어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 조선조의 그 성종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진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오로지 과거에만 의지한다. 그래서 과거로 출세하지 않으면 인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비재라는 거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과거를 출세를 하지 않으면 속리라는 게 이제 배우지 못한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네. 천대받는다 그러는데 뭐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무리 경서를 공부해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시골에서 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서거정이라는 분이 고발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또 과거 시험 통과를 두고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다면서요. 예,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예를 영남 유생들 같은 경우가 축풍령을 거치지 않고 문경세제나 괴방령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네. 그걸 넘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축풍령은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니까 글로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경이라는 게 뭐예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문경이. 그래서 문경세제 예. 혹은 이제 합격방이 내 걸린다라는 뜻에서 괴방령, 예. 방이 이제 걸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괴방령이라는 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랑 똑같네요. 예. 그 김귀시되는 단어도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떨어질 낙자를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떨어질 낙자가 금기어였다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유생 같은 경우는 낙지를 구워갖고 다른 유생한테 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게 낙지가 아니라 입지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낙이 아니라 세월 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격, 합격 이런 의미에서 입자를 썼다 그러고 예를 들면 어떤 선배는 시험 때 고양이가 지나가면 이제 합격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떻게 보니까 밤에 이렇게 보니까 병든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점프 문 밖에서 그래서 쪼그려 앉아 있어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부채를 휘둘러 갖고 이렇게 자기 앞을 억지로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 물고 집에 돌아갔다는데 그 후에 선비가 과거 별시에 급조했다 그러죠. 그래도 급조했네요. 네. 약간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간 네. 것 같은데 문헌공도 같은 명문 사학 공부가 어땠기에 사교육이 그렇게 지금으로 봐도 아주 대단한 교육열이었는데요. 지금 네. 뭐 교육열이 사실은 뭐 약과가 아니냐 세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문헌공도에서 시작된 학과라고 있습니다. 학과 네. 여름 한자 써가지고 네. 여름철 특별과에는 굉장히 유별났다 그럽니다. 얼마나 특별했길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해마다 여름철에 이제 귀법사라는 아주 큰 절이 있었다는데 네. 거기에 그 승방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50일 동안 특별과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여기에는 이제 문헌공도 졸업생 중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아직 이제 그 벼슬에 오르지를 못하는 네. 아직 관직을 임명받지 못한 선배들 이런 선배를 강사로 삼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구교 9개의 유교영전 그다음에 삼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네. 뭐 중국 역사서에 뭐 정사가 예를 들면 사기, 한서, 후한서를 정사라 그러거든요.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삼사를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희한한 측정 방법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에다 금을 거가지고 시간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초에다 금을 거니까 이제 초가 불이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시를 짓게 해서 이제 그 이 글의 등급에 따라서 등수를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상을 그 술자리를 베풀고 하루 종일 술잔을 돌리고 뭐 이런 특별과외가 당시에 엄청난 화제를 뿌렸다 그러는 거죠. 그럼 다른 명문 사학들도 따라 했겠네요. 그 족집게 과외 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제 뭐 특히나 그게 과거에 이미 급제한 선배들이잖아요. 선배가 네. 특별 강사로 해갖고 와서 5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쪽집게 과외를 해준 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쪽집게 과외에 백미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촉불에 눈금을 구워놓고 눈금까지 타들어갈 때까지 그 시를 짓는 시험 이걸 네. 우리가 이제 각촉부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짓는 거죠. 이게 초가 불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따로는 급작이라는 게 급히 짓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고사 같이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능 대비 쪽집게 모의고사 정도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급작의 성적에 따라서 차례로 네. 술잔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출제 경향, 예상 문제, 답안지 작성 요령 이런 걸 다 알려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쪽집게 가외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육 방법이 다른 사학까지 불길처럼 퍼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자의 보안집을 보면은 12공도 학생들이 여름철이면 절에 모여 학업을 하고 가을이 되면 파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동국 이상국집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12도마다 제를 설치하고 반이죠 반. 예. 문도가 많건 적건 그 학생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여름철이면 한 차례씩 가해 수업을 했다. 그것을 뭐 하천도회라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앙홍기라는 책을 쓴 이승유가 족집게가에서 1등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유가 이제 1240년 고종 27년인데 충주의 서기였던 원부라는 인물이 당시에 이제 120명 정도 되는 유생들을 모아서 예. 학과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승유 나이가 그때 17살 때였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뭐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네. 분이니까 이제 그 역사의 길이 남을 책도 그 내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 궁금한데요. 그 학과라는 게 그래도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실시한 공식적인 과외 수업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12공도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사학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네. 그 뭐 사학고등학교 명문사학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공교육 기관이죠,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사립학교니까요. 네. 근데 공교육이 아니라 개인 과외도 많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려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문호 네. 그 이 이규보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규보가 개인 과외를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규보가 사실은 원래 그 이 최고 명문이죠. 문헌공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규보 아버지가 이윤수라는 분인데 교육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14살 때 이제 그 이 문헌공도 입학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입학을 시키고 나서 2년 만에 그 1183년 봄인데 수원의 수령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은 개경에 남겨둡니다. 어떻게 유학을 이제 떨어뜨리고 남겨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자감시라 그래서 우리가 상원 진사시 네. 그게 있었는데 그게 대비하라는 거였죠. 그때 이제 그 이규보한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국자감 시험 대비 쪽집게 개인 교습까지 시켰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이부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 이규보는 씁니다. 나중에 쓰는데요. 예. 동국 이상국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학생들을 가리켰는데 나도 어릴 때 참여해서 선생을 모셨다라고 이제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모라는 사람, 이부라는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교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규보도 아들에게 개인과외 선생을 붙였다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이 대물림된 거죠. 이규보 시에 나옵니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신대장이라는 사람이 우둔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셋째 아들 이징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를 가르쳤는데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갚겠냐 이런 글을 씁니다. 그 글을 보면 당시 개인과외 시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가르친 신대장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뭐 신대장이 그랬다는 거죠. 80이 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오면 거절하지 않아서 다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보가 당대 그 최고의 유명 강사 몇 명을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 진수재라는 수재가 이제 생원인데 진수재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게 시로 쓰냐면 눈빛 같은 창문에 아침 해가 비치니 온갖 서적을 다 차례로 읽을 수가 있지. 모든 선비 물고기 떼처럼 몰려들어 공부의 뜻을 품고 이곳을 글방으로 삼는다고 하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수재라는 생원 이 사람 학원에 모든 선비들이 물고기 떼처럼 모여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려사에도 유명 강사 이름이 나온다면서요. 이게 이제 뭐 이거 고려사 열전 정사죠. 그러니까 그게 고려사 열전에도 나옵니다. 예종 때 급제한 김수자라는 인물이 그 관직을 버리고 낙향을 해서 채소를 뭐 손수 재배하고 날마다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홍유라는 인물은 경서와 사서를 두루 섭렵하고 과거를 찾지만 다 떨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그 후에 글방을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요. 이생의 모근시거를 보면은 그 구사평이라는 인물 이분이 선산에서 서재를 두고 생도 30명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풍경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니 해도 이규보가 말한 진수재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스타 강사였다고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분도 뭐 유명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건 아니고요. 고려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 스타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아도 이 뭐 엄청난 스타 강사로 뭐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군데요? 이제 고려사에 나오는데요. 그 고려 충렬왕 때 일입니다. 1305년의 일입니다.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이 노인은 비록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을 가르치는데 하지 않아서 제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어찌 공이 적다 하겠느냐라면서 이제 거의 강경룡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강경룡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치하를 하고 또 곡식까지 하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강경룡이라는 인물이 무슨 공을 세웠기에 이랬을까요? 뭐 되게 유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사 아까 얘기했던 고려사도 물론이거니와 이재현의 여공패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정사잖아요. 세종실록에도 나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강경룡이라는 분이 집에서 제자를 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학원을 열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교습을 한 거죠. 1305년에 실시된 과거 그러니까 국자감시인데요. 제자 10명이 모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한 제자들이 모두 이제 스승 집으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치하하고 뭐 난리가 났을 겁니까. 경사가 났다 그래갖고 떠들썩한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마침 그 강경룡 동네에 임금의 종친이 있었는데 이계항호 왕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려 신종의 아들인데 이분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걸 듣고 이제 임금한테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네요. 상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학원에서 공부한 10명이 과거에 급제하고 합격하자마자 이제 뭐 스승한테 몰려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온 동네가 떠들썩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조선에 와서도 교육의 순으로 추앙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종실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36년에 그 세종 때인데 그러니까 허조가 임금에게 아랬다. 고려 충렬왕이 강경령을 표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사덕과 박호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서재를 차려놓고 수십 명의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상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포상하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조정이 나서서 이제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허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장려하자는 취지의 상서를 한 것이죠. 그럼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1417년, 그러니까 태종 17년에
태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조가 마련한 과거 시험 규정을 열거하면서 이제 그때 성균관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서울의 세력가 자제들이 생원시에 합격을 해서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뭐 기숙사가 나쁘다, 뭐 음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죄다 머물기를 꺼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풍수병, 그러니까 풍수병까지 걸린다, 그 병까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성균관에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30명, 40명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성균관의 그 교육 환경이 엉망이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태종 임금이 성균관 기숙사 모퉁이에 이제 온돌방을 만들어 놓고 뭐 병자들 휴양소를 만들고 뭐 의원 2명을 뭐 상주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일 텐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준급이 아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세종 11년의 일인데 그 사간 유맹문의 상수를 보면 좀 한심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 많은 그 유생들이 선생님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돼지의 자하고 그 돼지 시자가 있어요. 그 되게 비슷합니다. 그 한번 찾아보시면 해시라고 했는데 그게 그 돼지의 자하고 돼시 시자인데 이 한자를 구별해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나라 노자라는 게 있고 고기 어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 선생이라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유생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중종 때는 그 선생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갖고 학생들이 일관된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일반 개인 선생한테 가해서를 받는 일이 많다라는 김극핍이라는 사람의 상서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공교육이 이제 예나 지금이나 신통치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뭐 붕괴라는 표현을 뭐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한테 뭐 이렇게 가고 그 더 실력 있는 스승이다 이렇게 뭐 통하는 시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 걱정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100년의 대계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보면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교육부 장관 뭐 이런 분이 뭐 취업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지금 풍조가 되니까 사실 근데 그 할 말이 있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문이과를 나눌 때 보통 보면은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싫은데 이과를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과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학문 아니에요. 그 기본 학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그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취업이나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발언이나 대책은 좀 미봉책이고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학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마지막 궁금한데요. 그 최고 명문 문헌공도에 입학했고 개인 가해 수업까지 받았던 고려 최고 문인이었던 이규보는 어떻게 됐나요? 과거에 당연히 합격을 했겠죠. 네, 그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규보가 사실은 문헌공도에서 치른 학과 그러니까 여름철 특별과에서 각척부시 뭐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천재성을 발휘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에서 1등을 차지한 거니까 모의고사에서 뭐 전국 1등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이란 데서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우리로 그때로 따지면 국자감시 정도 되는 당연히 뭐 서울대는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정작 국자감시에서는 3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사수생이었던 거죠. 사수 끝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생원시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걸 다뤄볼까 생각이 됩니다. 이규보가 무엇이 문제 있었을까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떨려서? 나중에 해볼게요.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